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2020년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 로드맵이라는 제 1강 수업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수업 방식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수업 진행을 이제 제가 간혹 가다 이제 꼭 제 얼굴이 꼭 등장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제 첫 인사할 때나 마무리 인사할 때만 잠깐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오늘은 이제 그 모니터를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판서를 제가 똑같이 그냥 뭐 제 악필을 여전히 보는 건 똑같을 텐데 그래도 이제 추후에 한번 오늘 이 수업이 의외로 좀 괜찮다. 뭐 판서 보는데도 큰 문제 없고 나름대로 수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면 앞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되 제가 정말 조금만 더 준비를 더 하면 뭐 그러면 강의할 때 중간중간 또 영상도 띄울 수도 있고요. 사진도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뭐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 직접 제가 다 편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지금 너무 뭐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약간 좀 반 아날로그적인, 반 디지털적인 방식. 그래서 차라리 아예 직접 요즘은 이제 뭐 카메라 자체는 좋아졌기 때문에 직접 이 모니터를 찍어도 판서를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수업할 동안 이제 봐야 될 저희 앞으로 여러분이 친해져야 될 모니터입니다. 자, 보이시죠? 모니터. 그리고 자, 저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모니터의 노트북을 통해서 판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거는 현대 철학, 로드맵이죠. 현대 철학, 로드맵. 예, 역시 뭐 제 글씨체가 굳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엉망진창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읽는 데만 문제 없으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충우돌, 항상 저도 익혀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사상의 오늘 1장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현대 사상의 개척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그 예고편 시간 때 알려드린 것처럼 어, 이 책은 요 책이에요. 현대 철학 로드맵 요 책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화면을 띄운다라고 보면 자, 이미지를 추가해서 제가 아까 다운받은 것 중에 요 사진이 있거든요. 요걸 띄울 수 있죠. 자, 요 사진. 예전처럼 이제 항상 손으로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크게 제가 띄울 수 있다는 거. 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책은 이 현대철학 로드맵을 참고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분이 저자가 이제 오카모토 유이치로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는지를 파악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썰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안 보이시겠죠, 잘? 이거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현대 철학의 이제 개척자들인데 현대 철학의 개척자들. 앞으로는 뭐 2장에는 프랑스 현대 사상, 3장에는 독일 현대 사상, 4장이 사회학을 연결하고 5장이 정의의 사상, 그리고 이제 6장이 앞으로 또 기대되는 그래서 이제 현재 활동 중인 철학자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죽은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상가를 보라라고 하는 편으로 이제 마지막 편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총 6강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현대 사상의 개척자들을 그럼 누구로 잡을 것인가? 보통 여러분 근대 철학하면 누가 떠올라요? 데카르트나 아니면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데카르트와 칸트가 아닌 현대 철학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가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미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좀 되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자 누가 있죠? 바로 칼 막스죠. 칼 마르크스. 그죠? 칼 막스가 제일 떠오르실 것 같고요.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그리고 니체 떠오르시. 당연히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되겠다 싶을 거예요. 세 번째 프로이트. 요 세 명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수업을 할 때도 딱 그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전복의 어떤 학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물론 이제 이진경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거지만 칼 막스 하면 뭘 떠올리면 된다? 실천 철학이에요. 실천의 개념. 니체 하면 떠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 하면은 무의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사람도 당연히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자는 여기서 무려 이제 4명의 학자를 더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 학자는 막스 베버입니다. 자, 막스 베버 하면 뭐 이제 칼 막스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막스가 그 막스인가라고 해서 나중에 헷갈리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학자로서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유해길 이 책으로 이 논문으로 유명해졌던 사람이죠. 막스 베버가 등장을 하고요. 5번째, 자, 구조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소시르죠. 언어 철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소시르. 자, 그리고 6번째, 하이데거 빠질 수 없죠. 현대 철학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하이데거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나마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마지막 7번째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비트겐슈타인. 자, 전자칠판이니까 읽기 좀 편하죠. 굳이 막 지울 필요 없이 계속 내리면 되니까요. 자,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와 후기의 철학이 특히 완전히 굉장히 다른 학자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일단 논리 실증주의의 어쨌든 이 바이블처럼 받아지고 있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전기의 저작, 논리 철학 논거가 있고요. 후기에는 철학적 탐구라고 해서 오히려 용법을 강조하죠. 그래서 용법. 하이데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현존재, 소시르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이제 언어적인 구조주의, 언어의 자의성 뭐 이런 게 쭉 떠오르고요. 뭐 막스 베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학적 개념이었으니까 아까처럼 어떤 그 기독교, 개신교 윤리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그런 그 코드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상의 원류가 된 이 사상가 7명을 이 저자는 잡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막스와 니체, 프로이트 요 세 사람은 회의의 세 거장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죠? 회의가 뭐예요?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을 시작을 했다라면 막스와 니체와 프로이트도 근대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 기반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기반부터 의심을 한다. 자, 그래서 뭐 다 알다시피 막스는 자본론을 집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경제학적 분석을 한 데 비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고 부르짖으며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허무주의를 제창했고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죠.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던 의사로서 신경증 치료에 전념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회의의 거장이고 왜 같은 틀에 묶이게 됐는가? 대체 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학자들로 뽑혔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막스, 프로이트, 니체는 모두가 반시대적이고 반근대적인 어떤 비판의 사상가다, 근대 비판의 사상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가면 막스 베버부터 보면 언어론적 전환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저자가 왜 이 나머지 네 사람을 집어넣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언어론적인 전환. 자, 누구죠? 지금 여기 책에서는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주고 있거든요. 비트겐슈타인과 소시르가 나름대로 언어론적인 어떤 전환 관계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의식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근대 철학은 의식 자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코기토 에르고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따르면 이 언어론적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의식이 언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의식을 규정하게 되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점에서 큰 전환을 가져왔는데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이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되죠. 그리고 하이데거와 막스 베버는 왜 뽑았겠어요? 바로 이제 근대 시스템 비판으로
그냥 근대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근대 시스템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서 막스 베버, 쇠우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철의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철의 우리라고 이제 비판하는 이제 베버의 개념과 하이데거는 여기서 닥달한다, 닥달하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큰 구성에 대해서 구분 가시죠. 칼 막스, 니체, 프로이트는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이것을 선구자 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근대 비판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언어론적 전환으로서 비트겐슈타인과 소시르, 근대 시스템 비판으로 막스 베버와 하이데거가 있다. 요 정도 일단은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일단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현대 사상이라고 하면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 분석 철학이 주류였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현대 사상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보통 현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초기에 유행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바로 그것. 자, 그게 뭐였냐? 어떻게 보면 근대가 끝난 거죠. 이제 20세기가 지나들어서 요때 이제 가장 강력했던 사상이 바로 막스주의다. 그리고 동시에 실존주의. 그리고 좀 이따 비트겐슈타인과 연결이 되는 어떤 분석 철학. 이것이 현대 사상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방식으로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얼마 못 가서 1960년대 되면 구조주의로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가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열심히 배웠던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 구조주의가 68혁명이 있어요. 68혁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포스트 구조주의로 넘어간다. 알겠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오늘날 그럼 현대 세상이 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칼 막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10분간 저자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틀로서 일단은 이 계열을 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명 한 명씩 도장 끼기 하듯이 이제 7명의 사상을 이제 또 딱 한 명당 10분씩 정도 잡아도 거의 70분 수업이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자, 우리 이제 오늘 막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타자 칼 마르크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타자 칼 막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자본주의 붕괴가 필연인 이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자, 막스의 그래서 연도 시대성을 알아야 되니까 1818년부터 1883년을 동안 살았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를 조금씩 학자가 써주고 있어요. 이 저자가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게 유물사관, 유물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공산주의가 떠오르실 거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니 떠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막스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붕괴겠죠. 많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이제 막스는 영원히 이제 부활하지 않을 거다. 심지어 해석할 대표적인 그 책이 있어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죠.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사회주의는 끝이고 사실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승리했다라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의 미국의 투자은행 파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사실 막스는 다시 부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이제 서점가를 가보시면 막스의 재발견, 오히려 막스 관련된 책들이 더 본물처럼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또 막스를 공부해야 되는가? 왜 막스는 끝장나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게 일단은 막스의 가장 중요했던 기획입니다. 당연한 거죠. 막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그것을 비판하고자 했던 걸 겁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비판.
근대 자본주의 비판하고요. 자, 그래서 막스가 근대를 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하고 자본주의에서 내재된 모순을 폭로하여 붕괴시켜야만 하는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된 그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알아서 붕괴될 거라고 사실 일종의 메커니즘, 과학적 분석을 처음으로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본격적 연구인 거죠. 많은 뭐 주류 경제학자들이 있었지만 경제학적인 어떤 뭐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막스만큼 집요하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폭로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근대 자본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봤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완결된 시스템이라고 하고 보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주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를 커다란 역사적 틀 안에서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유래와 미래의 전망을 밝히려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본주의의 그 내재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분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그러면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를 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서문에 등장하는 일반에게 유물사관이라고 불린다.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갈 것인가니까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서 체크했던 유물사관 있잖아요. 유물사관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발전론처럼 보이죠.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이게 이제 고대로 넘어가면서 노예제 사회가 오고 그것이 또 중세로 넘어가면서 또 봉건 사회가 오고 중세 봉건제 요것이 또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바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사회주의로 이행해 갈 거다. 사회주의 일종의 과도기라고 보는 거죠. 사회주의로 갔다가 이제 만인이 평등한 어떤 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사관이다, 역사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책에서도 안 나왔는데 계급투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계급적 갈등으로서 이 역사가 발전해 간다는 걸 본 거예요. 발전이라는 표현도 이행을 가는 겁니다. 이행.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사회로 갔다고 해서 이 사회가 여기보다 더 좋아졌는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투쟁의 반복인 거죠. 계급 투쟁이 사회적인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원초적 구조는 경제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막스의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부 구조는 경제적인 거거든요. 상부 구조는 이데올로기, 종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종교나 이념이나 뭐 도덕 같은 것. 그게 이제 상부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계급 관계, 계급적인 먹고 사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유물론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이 역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특히 그냥 물질 변화가 아니라 물질에 관련된 우리 계급적인 투쟁인 거죠. 그 계급 투쟁의 역사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가장 이제 극화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제 구조적인 그 모순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행기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로 갔다가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막스가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이제 과연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년의 막스는 그때도 이 어떤 이행론에 대한 것을 갖고 있었는가? 혹시 이거는 막스의 친구였던 엥겔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사회의 구상이라고 해서 공산당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미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기대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또 무엇이 다른가? 자본주의가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경쟁을 원리로 하죠. 경쟁을 원리로 하는 게 자본주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 시스템이에요. 경쟁을 중시하죠. 혹시 좀 안 보이나요? 네. 자본주의는 이제 경쟁을 중시한다면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게 사실 또 되게 큰 거죠. 사적 재산, 사적 소유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게 공산주의라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사적 재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적 이제 소유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그래서 권리에 대한 걸 되게 중시하죠. 나중에 보면 이제 자유지상주의가 특히 이런 거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를 자유인가 평등인가 하는 도식으로 해서 단순화하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보통 항상 요렇게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니까 여기서 결국 자유 경쟁이고 여긴 평등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식화를 하긴 하는데 사실 막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럼 사회주의는 그죠? 막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건 자유가 없는 사회냐라고 할 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막스의 표현에서도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분법적인 도식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인 것처럼 연합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뭐죠?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인 것처럼 연합한 상태. 옛날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를 떠올리니까 적지 않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유를 억압하는 게 공산주의야 이렇게요. 하지만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라면 오히려 자유인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인의 연합. 그게 오히려 공산주의다. 저도 요즘 이제 그 연합이란 말 속에서 떠오르는 느낌인데 실제로 이제 그 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나름의 어떤 그 막 말 그대로 이제 똑같이 자본주의 이후에 어떤 사회가 이제 도래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유로운 연합체에 대한 것. 결국은 공산주의란 말로 다시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여전히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라타니 고지는 새로운 용어로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소시에이션.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역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입니다. 자, 이데올로기론의 해방, 이데올로기. 막스의 이데올로기론을 생각해보자.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정치적 의견처럼 쓰여요. 현대사상과 연결되는 의미를 개척한 건 막스죠. 막스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라는 건 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 형태를 띈다. 즉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의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데올로기죠. 문제는 그것이 왜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가? 막스의 근본적인 통찰에 따르면 사회의 경제 구조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데올로기론에 있어서 이 이데올로기가 상부 구조인 거예요. 상부에 있어요. 근데 역사적 유물사관이라는 건 이 하부 구조를 더 중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물질적인 거죠. 경제 구조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그런 까닭에 사회의 경제 구조를 토대라고 부르고 그 토대에 심어진 인간의 의식 형태, 요컨대 이데올로기가 상부 구조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토대 상부 구조라는 비유는 이해하기는 쉬우나 의미는 명확하진 않다. 토대와 상부 구조는 일방적인 것일까? 그렇죠. 얘가 정말로 얘를 그 완벽하게 규정하는 거냐라고 보면 나중에 이제 막스주의에서도 이런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경제에 의해서 이 상부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상호작용적으로 보는 관점도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이데올로기론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건 분명하다. 막스는 근대 사회를 비판하고 그 붕괴를 예언한 사람이죠. 예언대로라면 근대적 이데올로기도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현대 세상은 근대적 이데올로기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이 관계 정도만 일단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이 하부 구조, 경제, 생산력, 생산 관계, 물질적 조건이 결국은 정치, 법률, 철학, 종교, 예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토대로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스의 기본 항상 분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생산에 있어요. 생산. 어떻게 보면 생산을 통해서 이것이 또 어떻게 교환되는지 자본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물질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념에 대한 얘기나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본론은 일단은 생산 관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오히려 그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 수업에서 강조했던 어떤 막스의 실전 철학적인 어떤 그 개념보다는 그냥 막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그 이행, 어떻게 변화되는가, 유물사관과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뭐 나중에 우리가 막스를 더 자세하게 다룰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은 막스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다루고요. 자, 이제 니체를 보죠. 자, 한 명 끝났네요. 자, 니체 이제. 자, 니체는 1844년에서 저는 이제 니체가 저는 그 막스가 태어난 해가 오히려 또 이해하기 쉬운 게 한국 사람들이 왜 칼 마르크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빨갱이 하면서 뭔가 연관을 지으니까.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처음에는 저도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 뭐 1818이 여기잖아요. 1818 여기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스가 태어난 해를 죽은 해보다는 더 빨리 외웠어요. 그래서 1818년이 막스가 태어난 해라면 거꾸로 니체는 죽은 해를 외우기 쉽더라고요. 니체는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대하면 보통 20세기부터를 현대라고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니체는 거기에 막 걸맞게 딱 맞춰 죽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1900년에 딱 죽어요. 니체가.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죠. 니체는 20세기를 열어젖힌 학자니까 정말 20세기의 그 시작점에 이제 자기의 삶을 딱 끝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것, 르상티망, 원근법적 해석, 권력의 의지. 그 권력 의지 얘기는 여기서 또 등장을 하죠. 니체는요,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정확한 이론서를 깔끔하게 쓰진 않았기 때문에 니체의 개념은 굉장히 좀 뭐랄까 문학적이고 그래가지고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더욱이 열려있는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는 실존주의 어떤 선구자로 나중에 그래서 그 히틀러가 니체를 잘못 오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통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키에르케고르가 유신론적 실존주의라면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이해하면은 좀 더 편하죠. 특히 그래서 20세기 전반에는 실존주의 선구자로 이해가 됐다가 히틀러가 니체를 이용하면서 파시즘의 사상과를 한번 낙인이 찍혀요. 물론 니체는 그 당시에 이미 죽었죠. 근데 이제 뭐랄까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죠. 어쨌든 히틀러가 그렇게 활용을 했으니까 니체를요. 아마 니체의 초인 이론 같은 게 더더욱이 그렇게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그의 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금서가 됐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야 니체가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포스트 구조주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제 과격한 근대 비판자로 알려지면서 현대 사상계의 영웅이 됐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체 하면 혹시 떠올려야 될 게 니체는요 진짜 그 근본에서부터 다 비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구의 어쨌든 이 고대 철학, 그 플라톤주의부터 이미 싹 다 비판하는 사람이다. 기독교까지. 그래서 니체는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근대를 비판했다. 첫 책 비극의 탄생에서는 근대인을 향한 격렬한 증오를 표명했고 최후의 저작이 된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또 다른 저서 선악의 저편에 대해 본질적인 점에서 근대성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근대라 함은 그가 살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니체가 살던 시대가 곧 근대죠. 따라서 근대 비판이란 그야말로 시대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의 학문이나 도덕, 종교, 정치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당시 유행했던 게 뭐예요? 어쨌든 근대 과학이잖아요. 실증주의, 과학, 혹은 뭐 이웃사랑을 토대로 한 또 기독교적인 윤리, 평등에 대한 지향 이런 거거든요. 민주주의 이런 거를 정말 싹 다 비판한 거예요. 니체는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비판했던 학자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근대의 원료는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대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 근대의 원흉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대 사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결국은 소크라테스 하면 여기서는 사실 이제 플라톤을 빼먹을 수가 없고요. 그 제자였던.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사상을 가져왔던 예수, 이 그리스도를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소크라테스나 예수와 같은 누가 봐도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윤리적이면서도 또 지혜를 상징하는 이런 밝음에 대한 느낌보다 오히려 디오니소스를 높이 평가했다.
이게 이제 그 비극의 탄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신인데 니체는 그를 근대 비판의 상징으로 활용했죠.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인간이 지향해야 할 초인의 모델로 간주했고 근대라는 시대를 밑바닥에서부터 해체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는 근대를 해체하려고 한 것일까요? 사상을 논하는 방법으로서의 계보학이다. 그래서 니체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의 방법론을 계보학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계보학적 연구를 하는데요. 계보학. 자, 그래서 니체하면은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될 게 계보학이에요. 계보. 계보학적 접근이다. 자, 원래 여러분 계보가 뭐예요? 우리가 족보라고 하잖아요. 족보. 그러니까 계보학이라는 건 역사학의 한 분야고 보통 이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게 계보죠. 네. 야, 우리 가문은 이래. 우리 가문, 뭐 우리 족보는 이래.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도 막 그 플라톤이 뭐야? 그죠? 제우스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막 우라노스 뭐 해가지고 쫙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죠. 족보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통 계보라는 건 오히려 무언가를 성공을 거두고, 그죠? 사회적 성공을 거둔 어떤 사람들이 계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체의 계보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해석을 하죠. 현재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현재의 시대를 비판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이런 계보학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계보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뭐 후손들이 선조들을 자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까지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니체는 거꾸로 지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도덕이 생긴 거지? 대체 왜 이런 것이 제도로서 형성이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계보학적 방법을 쓴 거죠. 자, 그래서 니체는 도덕의 기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 라고 당연히 얘기할 때 니체는 묻는 거예요. 선이 대체 뭔데? 선을 누가 얘기했는데? 선을 누가 규정한 건데?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대체 도덕이 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그가 찾아낸 것은 오히려 르상티망이라는 추악한 욕망이었다. 즉 인간은 오히려 선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르상티망, 원한과 복수심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원한, 복수심, 이런 인간의 어떤 질투 이런 거죠. 추악한 욕망이 오히려 그 근원이다. 니체의 계보학에 따르면 이웃사랑을 설파하는 도덕,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모두 르상티망에서 탄생한 거다라고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선함이라는 근원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라고 믿는데 니체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어떤 열등감, 원한과 복수심에서 되려 어떤 이런 도덕과 민주주의가 생겨난 거다. 이 계보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국 또 관점주의다. 그죠? 퍼스펙티비즘이죠. 관점주의. 자, 이것도 니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관점주의란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말 그대로 상대성이죠. 현대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상대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고. 기존에 당연히 절대적이라고 규정했던 것들을 허물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용기, 다르게 볼 수 있는 주장 이런 것들이죠. 관점주의. 신이 아닌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시점이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체는 이런 관점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결국 도덕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해석일 뿐이고 과학 또한 해석이나 다름없다. 알겠죠? 결국 뭐예요? 해석을 달리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도덕도, 진리라고 믿었던 과학도 달라질 수 있겠죠. 해석을 통해 과학이나 도덕이 형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체의 주장이 왜 현대사상의 핵심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도덕에 대한 얘기할 때 잠깐 여기 책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대체 그러면 기독교를 특히 왜 이렇게 비판한 거야 라고 봤을 때 약자의 도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이 뭐예요? 뭔가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니체가 보기에는 약자가 결국은 뭐예요? 찌질하기 때문에 만든 게 결국은 뭐예요? 일종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힘으로 해서 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양보와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만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어때요? 자신의 그 찌질함, 자신의 약함, 그죠? 그것을 어때요?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 어차피 빵 터지게 싸웠어도 이미 다 뺏길 상황인 거예요. 다 뺏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노예의 도덕이라고 본 거예요. 니체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현실에 대한 그 비참함을 어떻게 뭐야 도덕의 윤리였던 개념으로서 포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니체식의 해석이에요. 되게 또 그럴싸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비굴하게 어쨌든 실제로 현실에서 무언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양보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포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류사 전체의 사실은 거대한 구조인 것처럼 니체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사랑, 헌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가 어디서 왔어요? 항상 정복과 지배를 당해왔던 유대 민족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자의 도덕이다. 니체는 뭘 원해요? 강자의 도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강자가 돼야 된다. 초인. 알겠죠? 여러분 뭐 초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막 이런 거를 니체가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는 어쨌든 뭐예요? 비굴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권력의 의지와 근대 비판. 권력 의지가 또 중요하죠. 니체 하면 떠오르는 건 권력 의지. 자, 권력 의지. 자, 그러면 대체 이런 해석의 차이가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권력 의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왜 관점이 바뀌는가, 왜 관점에 따른 해석이 달라지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그 시대의 권력인 거죠. 권력의 의지가 해석에 영향을 준다. 권력의 의지란 뭐냐? 자기 보존과 권력 상승에 대한 지향을 가리키는 거죠. 권력의 의지를 통해 무언가를 지배해서 주인이 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걸 권력의 의지다. 과학기술 생각해보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유용하게끔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과학이 어때요?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분석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로 갖다 쓰는 것. 나아가 니체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의지를 폭로했어요. 이웃사람과 설파한 도덕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단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정치 권력의 탈취와 같은 이미지로는 이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꼭 정치 권력과 연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어떤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아예 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근본적인. 니체에 따르면 인간 사회도 자연계도 다 힘과 힘의 관계로 성립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니체 하면 원래도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거 어떤 그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파워, 에너지, 거대한 힘.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정치적 권력이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 권력의 의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떤 느낌도 들죠? 약간 그 좀 진화론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 관계 있잖아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보통 생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런 뭐 관념만에 근대 철학의 특히 되게 관념적이잖아요. 특히 데카르트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판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래서 니체도 어느 정도는 그런 유물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 책에서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래서 이 근대의 사상에 대한 틀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역사라는 거는 거대한 그 힘의 어떤 반복이라고도 봤거든요. 니체는요. 다시 되돌아온다. 역사는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허무한 아까처럼 니힐리즘에 빠질 니힐리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당하게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운명을 결국은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위버맨이시고 그게 바로 초인이고 혹은 운명을 사랑한다? 그게 아모르 파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니체의 철학은 굉장히 이단적이었다. 근데 그 영향이 어쨌든 그 아까처럼 1970년대에 들어서 재해석되면서 니체는 지금은 굉장히 현대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몰라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 근대를 넘어서는 근대 비판의 철학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이트입니다. 자, 이제 벌써 40분 지났네요.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또 시간 안배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자, 프로이트. 프로이트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이죠. 자, 연도는 몇 년이죠? 1856년에 태어났고요. 1939년에, 자, 아까 제일 막내죠. 아까, 막스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 니체,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1939년까지 살았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던 게 1939년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가 세계 2차 대전인데, 프로이트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망명을 했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왜냐면 프로이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하면 떠올라야 될 키워드가 뭐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억압,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임상 의사예요, 의사. 말 그대로 이제 신경증 환자들을 이제 직접 치료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치료의 경험들을 결국은 이제 통해서 사실상 이제 새로운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이제 거대한 그 무의식에 대한 세계를 찾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명한 의식, 자명한 어떤 이성의 세계를 추구했던 근대 철학을 뿌리부터 흔드는 게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런 소개를 좀 해놨어요. 인간은 역사상 소박한 자부심의 큰 모욕을 두 번 받았다. 첫 번째 모욕이 뭐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다. 지구 중심설을 태양 중심설로 전환시켰던 사건이 있죠.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그 전환.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의 충격이죠.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밝힌 그 사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이트는 인간의 과대망상하는 버릇이라는 세 번째 모욕을 가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무의식의 발견. 이거는 이제 그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던 건데, 프로이트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혀내죠. 의식의 세계보다 더 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근대 이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때 중심이 되어 온 것은 의식이에요. 즉, 근대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식과 동일시가 돼요. 의식을 중시하는 건데,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근대인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밝혔어. 그렇게 되면 근대의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의식의 개념을 알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히 의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근대에 대해서 같다고 할 수가 없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 이제 해석하려고 할 뿐이에요. 갑자기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CM송을 되게 많이 불러요. CF 있죠. 저는 그 CM송을 20년 전 CM송도 지금도 막 종종 부르거든요. 정말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온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웃으면서 저도 물어봐요. 대체 그 노래는 왜 부른 거야? 라고 할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 진짜 민망할 때, 정말 민망할 때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죠. 아, 내가 최근에 뭐 이걸 해서 그런가 봐. 최근에 내가 뭐 무슨 꿈을 꿔서 그런가 봐. 최근에 내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거기에 관련된 게 떠올랐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뭔가를 방어하는 거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무의식적인 우리의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근대적 사고의 대전제의 의문을 던졌고, 무의식이야말로 마음의 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의식보다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에 의해서 사실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초기에 프로이트는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꿈을 탐구를 하죠. 꿈이야말로 무의식이 드러나는 하나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현실에서는 너무 이 무의식에 대한 억압이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꿈에서 그 억압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현상들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 꿈조차도 억압의 어떤 그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응축과 치환, 여러 가지 어떤 괴상한 상태로 꿈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쨌든 의사로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을 발견했고,
신경증, 뭐요? 손등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 강박증이라고 하죠. 강박신경증. 신체적 원인이 없는데도 다리가 마비되는. 자, 다리가 마비되는 건 뭐예요? 신체적 증상이죠. 근데 신체적 원인이 없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건 이해가 가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딱히 신체적 원인은 없는데 정말 몸 어딘가가 아파. 이런 게 뭐예요? 이걸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히스테리. 저는 이 정신분석 관련된 공부하면서 늘 잘 규정이 안 됐던 게 늘 히스테리거든요. 히스테리가 근데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헷갈렸는데 히스테리는 결국 뭐예요? 네, 신체적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적 원인이 없이도 뭔가 누가 강목으로 내 어깨를 때렸다. 그럼 어깨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없어요. 신체 원인이 없는데 증상은 있어. 몸이 아파. 왜 그럴까? 사실 거기에는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 뭔가 무의식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어떤 억압이 우리에게 신체적 증상을 가져다 주는 거. 그걸 우리는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런 신경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치료하는 거죠? 그 무의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치료를 하면 실제로 치료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무의식은 정말로 어떻게 증명해? 라고 표현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에 있어서는 무의식을 전제하고서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효과를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무의식이 보통 이런 프로이트는 그래서 무의식과 함께 성적 욕망을 함께 연결하셔야 돼요. 이 성과의 연결 때문에 사실 프로이트는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본인이 수제자로 생각했던 뭐 아들러도 그렇고 뭐 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런 스승의 너무 이런 성적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부담을 갖고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 욕망의 원리, 무의식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로 우리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무의식의 특징, 무의식이 대체 뭔가라고 할 때 성적 욕망에서 무의식의 특질을 찾았고,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이 무의식을 형성하고 인간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지배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유아 시기 때부터 발현된다고 본 거니까 더더욱이 당시에는 비판받기 좋았겠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아버지, 나, 어머니 와의 관계에서 나와 어머니와의 어떤 이런 관계, 그죠? 그 애정의 관계, 사랑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거세의 위협을 준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는 어때요? 어떤 증오가 생길 수 있겠죠. 어머니에 대한 애정, 아버지에 대한 어떤 증오, 요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게 보통 언제냐면 5, 6세 남자 아이한테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 6세 남자아이는 엄마에게 애정을 쏟고 아버지를 방해자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끝까지 증오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결국 아버지가 압도적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아버지의 이 거세 위협을 결국 우리가 내면화 받아들이는 거죠.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이런 사회적 체계에 적응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 근친상간의 욕망이라고 보통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금지된 욕망에 대한 게 근데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게 제대로 어때요?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나와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 근친상간의 어떤 욕망이 결국은 이루어지면 또 안 되죠. 이루어지지 않아야지만 어때요? 이 삼자 관계, 이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이 관계의 단계를 제대로 거쳐왔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초자예요, 초자. 아버지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초자, 억압적 권력의 어떤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자의 어떤 이 억압인 거죠. 억압적 형성이 굉장히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억압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근친상간의 욕망이 실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실상 아버지의 권력은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너무 부지하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증, 그리고 이게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는 정신분열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신분석계에서 보통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아버지에 대한 억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정신병이 많지는 않거든요. 비율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없어요. 정신적 질환의 대부분은 무슨 질환이죠? 억압에 대한 질환이에요. 오히려 억압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강박신경증이나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뭐 히스테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이런 신경증자는 사실 대부분이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다들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자체가 실제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거의 아이가 태어날 때, 자라날 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면 그게 오히려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성적 욕망이라는 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놓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성적 억압을 무의식적인 작용이라고 보고 의식적인 억제와 구별을 했다. 즉 성적 욕망처럼 성적 억압 또한 무의식 중에서 작용하는 거고 이런 성의 드라마는 인간의 의식적인 생활에 등장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더 많이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벌써 우리가 첫 번째 타임 이제 거의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내에 프로이트, 막스, 니체 이 3명은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에로스와 타나토스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보통 이제 생의 본능, 생. 그리고 타나토스는요, 죽음에 대한 본능이에요. 파괴에 대한 본능.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 생과 죽음, 생과 사. 여기에 대한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동시에 있다. 원래 초기에 프로이트는 주로 에로스적 욕망을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에로스의 욕망만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꼭 그런 게 아닌 게 있죠. 우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삶을 더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증세는 얘기할 수가 없죠. 삶의 의욕, 살고자 하는 욕망, 그죠? 성적인 어떤 욕망이 되게 뭔가 좀 발산적이고 뭔가 살아감에 대한 얘기라면, 근데 그것이 그것만으로는 모든 이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을 커버할 수 없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임상에서 프로이트도 겪었던 이제 난점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이트는 그러면 혹시 이게 파괴에 대한 본능도 있지 않을까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타나토스란 자기 파괴도 포함하는 파괴 충동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결국은 공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명과 사회를 이루거나 파괴해 왔잖아. 실제로 어때요? 에로스적인 에너지가 더 발산하면 문명이 더 발현하고 생겨나는 거겠죠. 역사적으로도 거시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이 과정을 보면 결국 또 타나토스적인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걸 수도 있죠. 전쟁이 인간의 타나토스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그 전쟁을 피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프로이트의 문제인 동시에 현대까지 이어진 사상의 과제다. 결국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정리하는 건 쉽겠지만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이 균형의 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프로이트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엄연히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노년에는 이제 문명사에 대한 얘기까지 접근을 했었고 특히 이제 기독교 비판에 대한 것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더라도 한편으로 이제 프로이트의 사상을 나중에 이제 여러 관계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들러의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자아심리학처럼 아들러의 방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칼 구스타프 융의 방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언어 철학을 접목해서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어떤 락강의 방법이 또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변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첫 수업 현대철학 로드맵의 일단은 1편에 1-1로에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니체, 프로이트 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 베버와 누구죠? 베버, 소시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편은 바로 이어서 1-2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